자, 반갑습니다. 이희수입니다. 자, 이 강의는 2021년도 9월에 실시한 7급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우리 전반적인 이제 경향을 보면 우리가 20문제에서 25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그동안 20문제에서 25문제로 출제가 돼서 난이도가 이제 국어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5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확장이 되면서 난이도 면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고 가끔 이제 중요한 뭐 몇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잘 봤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항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문항 전체 이제 25문항인데 영역이 뭐 어차피 우리 이제 영역은 6가지 영역인데 뭐 우선 이제 전반적인 문항 분석표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 그동안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던 방법 및 공학에 대한 영역이 1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고, 물론 이 방법 및 공학에 관련된 출제 영역에서 라이겔루스 우리 이제 다루긴 했는데 심화 과정에서는 그 이제 출제가 돼서 이제 1문제 출제가 됐고, 물론 뭐 우리는 시험이 교사를 이제 뽑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방법에 관련된 문제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나오고 이제 2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영역은 대개 이제 한 5개 문제로 이제 대부분 이제 구성이 됐죠. 이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 교육 사회학의 영역에서 본다고 하면 프레이리하고 이제 일리치, 아마 이제 교육 사회학에서 70년대 이후에 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이제 비판의 선도주자가 이제 일리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과격한 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후레일인데, 이 두 인물이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없었는데 이분은 두 인물이 같이 출제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좀 이제 특징적이고, 나머지는 이제 과정에서는 그동안 안 나왔던, 물론 임용에서도 다뤘고, 이제 우리 2000년도 초에 한국에 소개가 돼서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 모형 중에 하나가 이제 백오더 모형인데, 이제 백오더 모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제 국어에도 많이 출제가 됐던 이제 2015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관련된 그 사항, 그 문제. 그 다음에 행정에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새롭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호이하고 미스켈의 학교 조직론인데, 이 문제는 체제이론, 그러니까 사회체제 이론이죠. 사회체제 이론의 여러 가지 대안적인 모형 중에 새로운 모형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조직론인데, 그건 아마 이제 호이하고 미스켈을 몰라도 답을 우리가 고르는데 그렇게 이제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회열의 행정 과정론의 요소가 이제 다뤄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문제라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철학 내용을 좀 더 보면, 사철학 문제에서는 서양 교육사에서는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계몽주의의 자연주의, 계몽주의에 영향을 준 루소의 자연주의만 이해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뭐 자주 출제가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서양 교육사의 이제 두 문제고, 그 다음에 한국 교육사에 관련돼서는 과거제도, 뭐 과거제도도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근대 이제 초등교육의 변화인데, 이거는 일제 시대 조선교육령, 그러니까 1910년대 이후에 4차에 걸친 조선교육령에 관련된 그 문제만 이해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철학 문제는 이제 한 문제 재건주의가 나왔는데, 사실은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이 4가지 철학 중에서 재건주의가 나온 적은 사실 없는데, 뭐 그래도 이제 재건주의는 오답으로서는 많이 나왔죠. 오답지로서는 많이 나왔지만, 재건주의가 이렇게 공식적인 정답의 문제로 다뤄진 것은 아마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학하고 이제 상담 중에 이 영역은 이제 상담 문제는 이번에 출제는 안 됐습니다. 상담에 관련된 거는 심리학에 관련된 것만, 메슬로의 욕구 위계라든지 정보 처리 이론, 반들의 사회학습 이론, 그다음에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이제 골고루 중요한 교육 심리학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출제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 사회학 영역에서는 이제 평생 교육 문제가 이제 안 다뤄졌죠. 아마 이제 잠깐 착각이라서 일시나 후레일이 출제하다가 평생 교육에 관련된 문제 빼는 것 같아요, 출제자들이. 그 다음에 교육 과정 평가에서 이제 신뢰도 문제, 그 다음에 타일러 건 이제 학습 경험 선정 원리, 그 다음에 보비트 건데, 이 보비트는 원래 교육 과정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죠, 1918년도에. 그래서 이 보비트 이론은 이제 1920년대 이론인데,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이론을 출제를 했습니다.
뭐 골고루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지. 뭐 버비트 이론이 중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 설계 이론에서는 아까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중에 사실 정교화 이론보다는 라이겔루스가 교수 설계 이론에서 갖춰야 될 조건 3가지 그것만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행정 원리는 뭐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던 건데 다만 이제 적도 집권 이런 것은 그동안 이제 많이 출제가 안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교육 행정 이론이 특정한 이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이론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건 과거에 이제 임용시험에, 교사 임용시험에서 그런 방식의 출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의 시간에 교사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유형도. 뭐 그것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건 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교육 지도성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도성을 다루다가 여기서는 서지업반위의 문화적 지도성, 이렇게 위계화로 된 5가지 중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문화적 지도성이죠. 이런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새롭게 출제가 된 그런 영역이 이제 몇 가지 있고,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보면 문학 난이도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높은 난이도라고 이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맞았을 거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앞으로 2022년도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요거보다는 난이도가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1번 매슬로우 거. 매슬로우는 인본주의자죠. 욕구 위계 이론. 이건 워낙 많이 다뤘던 건데, 욕구 위계를 이제 원래는 처음에 이제 5가지로 위계를 했었죠. 5가지로. 이렇게. 맨 밑에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 사랑과 소속감, 그 다음에 자존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자아실현인데,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5가지로 나눴다가, 말년에 이 2가지를 더 추가해서, 그 다음에 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해서 요 3가지를 성장 욕구, 그러니까 더 나아지기 위한 욕구입니다. 더 나아지기 위한 욕구. 이쪽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 넣는 욕구. 그래서 결핍 욕구, 이러죠. 결핍 욕구. 그래서 이 욕구 이론은 동기 이론하고는 관련이 되고, 욕구를 이제 활용하는 것은 이 결핍 욕구를 충족해 줌으로써 성장 욕구를 활용하는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 거고,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는 이렇게 위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 이제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계속 채워 넣으면 다음에 욕구 생겨나지만, 이 성장 욕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 그러니까 밑에 욕구하고 위의 욕구는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전략. 그래서 이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그래서 동기와 전략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이 이론이죠. 알도퍼라든지 또 허즈버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방식에서 이 욕구, 매슬로우 이론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욕구를 우위계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욕구 전략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뭐냐? 그럼 그 욕구가 어떤 방식의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가장 그래도 체계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그런 전개를 제시하는 데 영향을 준 사람은 그래도 이제 매슬로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현실은 잘 안 맞죠. 밑에 욕구가 다 충족이 돼 다음에 욕구가 충족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동의 방식에서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데는 매슬로우 이론이 대단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답이 나오죠. 자아실현이다. 더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2번째, 정보처리 이론. 이 정보처리 이론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정보처리 이론은 다중정보처리 이론, 다중기억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정보를 잠깐 수용하는 것이 이제 감각, 수용기 또는 감각 등록기, 감각기억이라고 그러죠. 감각기억.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주의 집중을 통해서, 잠깐 10초 내지 한 20초 정도 머무르는 것은 단기기억. 그다음에 단기기억의 정보를 그냥 놔두면 다 이제 없어지는데, 소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연이라든지, 저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기억에 이제 보관하는데, 이 문제는, 그럼 이제 장기기억에 보관하는 방식이 뭐냐, 어떤 방식으로 장기기억에, 단기기억인 정보를 이제 보관하느냐 하는 것은 3가지라고 그러죠. 어떤 명제 형태로, 또는 사건의 형태로, 아니면 어떤 내용의 순서, 절차에 따른 절차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3가지죠. 의미기억. 그래서 이제
명제 형태로 기억한다 그러죠. 명제 형태로. 그다음에 일화는 사건이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해서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기억 정보를 이제 기억하는 것이 일화 기억. 절차 기억은 어떤 순서, 단계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기억을 이제 절차 기억. 노하우라고 그러죠. 노하우. 의미 기억은 노네트고, 노네트는 명제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노하우는 방법적 지식.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 기억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의 형태, 뭐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좋았었는데, 그냥 장기 기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렇게. 뭐 금방 아시죠? 그래서 감각 기억.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의미 기억이 뭐냐, 일화 기억이 뭐냐, 절차 기억이 뭐냐, 이런 것 이제 알아두고, 더 중요한 것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에 보관하는 전략,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작동 기억이라고 그러죠. 작동 기억의 정보를 이제 가공해서 장기 기억에 이렇게 나중에 인출 단서를 만들어주는 정교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이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고, 하여튼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정보 처리.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되죠. 1번. 자, 3번. 다음에 해당되는 이론은 뭐냐? 특정한 행동을 관찰하고 흉내내는 모델링. 그러니까 관찰, 모방, 동일시 이런 것을 반도라는 이제 모델링 이런 개념을 써서 실증적인 용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행동주의 방식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인지주의도 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한 거죠. 그다음에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이 학습이 되는 대리학습. 관찰함,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이제 강화가 돼서 내가 다른 것을 하는 일종의 이제 대리 강화 또는 대리 학습 이런 효과. 그러니까 직접 학습이나 직접 강화보다는 대리 강화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효과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유사한 행동을 하는 이제 관찰 학습. 여기서 이제 관찰 학습의 순서, 주의, 집중, 파지, 그다음에 운동 재생, 그다음에 동기화 이런 이제 네 가지 순서가 이제 관찰 학습의 순서였죠. 뭐 모델링, 대리학습, 대리강화, 관찰학습 이런 걸 강조했던 것이 사회인지학습 이론, 또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톨만의 잠재학습은 게스탈트 심리학에 기초한 학습 이론, 잠재학습. 그러니까 미로 실험에서 출구 쪽에 먹이를 갖다 놓으면 이게 잘 이제 행동하는데, 먹이를 치워버려도 행동은 일어난다. 그렇지만 먹이를 갖다 놓으면 갑자기 이제 행동이 증가되고, 먹이를 치워버리면 행동이 약간 그러니까 느릿느릿해진다. 이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학습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보수가 없어도. PLA 통찰학습.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게스탈트 심리학에 기초한 인지론이고, 브론의 발견학습도 물론 이제 인지론이긴 하지만, 2번. 자, 4번. 다음에 해당되는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단의 특성이 비슷한 두 개의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해서 신뢰도를 구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단의 특성이 비슷한, 그러니까 동형애 이런 걸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기억 효과나 연습 효과는 재검사 신뢰도에서 발생이 돼요. 근데 이 동형 검사 신뢰도는 이런 재검사 신뢰도에서 발생되는 기억 효과나 연습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재검사 신뢰도, 그다음에 동형 검사 신뢰도. 근데 이 두 가지는 피험자들은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반분 신뢰도 아니면 문학내적 합치도. 지금 전국적인 어떤 시험에서 신뢰도 측정하는 것은 문학내적 합치도. 그래서 반분 신뢰도를 더 쪼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네 가지 다 나왔지만 여기서는 동형검사 신뢰도. 자, 5번. 다음에 해당하는 학자. 자, 요거 이제 요 인물 이제 아주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70년대 아주 과격한 페다고지 오브 더 어프레스트, 억압받는 자의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중교육론 이렇게 이제 번역된 그런 책이기도 한데, 거의 뭐 이게 80년대에는 이제 금서가 돼서 뭐 이런 책을 가지고 다니면 의식 학생 이렇게 해서 잡아들여졌던 뭐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과격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기존의 교육을 은행저축식 교육으로 비유하면서, 은행저축식, 비어있는 아이들 머릿속에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지식을 그냥 차곡차곡 집어넣기 때문에
비판적인 의식이 상실된 그런 교육을 이제 비유한 거죠. 기존의 교육이 피업업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비인간화했다고 이제 비판한다. 은행 저축식 교육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은행 저축식 교육을 이제 비판하고, 피업업자들이 세상을 알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비판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이런 교육을 문제제기식 교육이었다. 그죠? 대화의 교육 방식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할 것을 주장했다. 친무계 문화 또는 은행 저축식 교육, 이것은 기존의 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을 그런 식으로 비유했고, 앞으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제기식 교육이다. 이런 것은 이제 프레이리죠. 프레이리. 민증교육론자입니다. 지루도 저항 이론가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하고 더불어서. 그러면 잭슨은 기능론자. 아마 잭슨은 사회학자라기보다 사회학적인 시각도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주장한 사람이죠. 잭슨은. 잠재적 교육과정도 물론 기능론적인 시각도 있고 갈등론적인 시각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이리. 자, 뒤에 이제 1, 2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쳐봅시다. 6번,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 이론에서 가라의 발달 단계.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을 좀 더 이제 더 확장시켜서 또 사회심리학적으로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그러니까 각 시기마다 위기가 있고, 크라이시스, 위기를 극복하면 정상 극복하지 못하면 이상 성격이 돼서 8단계, 그러니까 노인기까지 성격이 발달이 된다. 이런 이론을 평생발달 심리학 그랬죠. 평생발달 심리학.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신뢰감 대 불신감. 그러니까 부모가 뭐 방치한다든지, 아이를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안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 도대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상실된다는 것은 신뢰감. 이 신뢰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의 발달을 위한 이제 가장 핵심 기초가 되는 것이 신뢰감. 인간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아니면 불신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 자율성 대 이제 뭔가 이제 혼자 하려고 그러죠. 못하면 이제 수치심. 그다음에 주도성. 이 주도성 대 이제 죄책감은 자기가 혼자 뭔가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주도성, 죄책감. 그다음에 초등학교 시기에는 근면성 대 열등감. 이제 근면하게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성공한다든지, 부모로부터 칭찬이 온다든지, 아니면 숙제를 잘했을 때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근면성. 그다음에 실패감, 다른 학생과 비교한데, 야, 너는 왜 이렇게 그따위냐? 얘 봐라, 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가정에서, 야, 형은 그렇게 잘하는데 동생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성격적인 형성은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 형성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를 금지한다든지, 또 어떤 과제를 줄 때 적정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제 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또는 정체감 혼미 그러죠. 물론 여기서는 또 정체감 상태는 이제 4가지도 되죠. 정체감 유예가 되기도 하고 정체감 유실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에릭슨의 단계에서는 2가지를 얘기했지만, 또 에릭슨이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유예, 거기다 이제 마샤까지 이제 가담을 해서 정체감 유실, 그래서 4가지의 정체감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생산성 대 침체감, 통합감 대 절망감. 그러니까 노년에 생산성 대 침체감은 성인기, 성인 중기쯤 되죠. 중기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나요? 가는 자율성 대 수치심. 그 순서대로네. 근면성, 주도성 대 주체감, 근면성 대 열등감. 그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 초기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 중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대가 한 30, 40대쯤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기는 통합 대 이제 절망감. 1번이네, 1번. 자, 7번 타일러. 타일러는 뭐 교육과정 이론에서 타일러를 빼놓고 우리가 시험을 낼 수는 없습니다. 타일러 가장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자, 학습 경험 선정의 일반적인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건 뭐 아주 이제 상식적인 거죠. 타일러의 선정 원리 5가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빠졌지만 기회의 원리. 그 다음에 만족의 원리, 가능성, 다성과 다경험의 원리, 이런 5가지. 통합성의 원리는 조직의 원리죠. 이렇게 이제 5가지 원리에 따라 학습 경험 이제 골랐으면 이것을 정적인 조직의 원리가 있고, 이제 횡적인 조직의 원리가 있고, 정적인 것은 계속성, 계열성. 그다음에 횡적인 원리는 통합성, 그런 범위. 그래서
이건 조직 원리. 3번 이제 조직 원리. 이건 뭐 그 전체적인 순서만 아니면 순서라든지 아니면 그 원리만 알아두면 이 문제는 금방 이제 풀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난이도가 거의 뭐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자, 8번 라이게르스. 라이게르스는 정교화 이론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정교화 이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라이게르스가 주장했던 그 설계 이론에서 설계가 가져야 될 조건 세 가지 이론. 물론 자기 이 라이게르스 이론의 이 세 가지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서 메릴 있죠. CDT 이론이고 그다음에 라이게르스가 있고 이런 이론들을 흔히 우리 교수 설계 이론에서는 처방적 이론 그러죠. 가네, 메릴, 라이게르스, 켈러 이런 사람들. 방법의 세 가지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거.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 그러니까 조직 전략은 학습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에 관련된 전략. 이 조직 전략에 중점을 둔 것이 메릴의 CDT. 미안합니다. 조직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 라이게르스고, 그래서 이제 정교화 전략이다 그래.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가르칠 내용을 아주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 조금씩 이렇게 더해가는. 그래서 이제 정교화 이론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달 전략에 중점을 둔 것은 메릴의 CDT 이론은 전달 전략에 중점을 두고 평가 전략은 아니죠. 그다음에 관리 전략은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은 어느 때 적정하게 쓸 거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 관리 전략. 그러니까 관리 전략만 있는 설계 이론은 없고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이 이제 핵심이다 그래요.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 이 세 가지가 교수 방법의 세 가지 전략이다. 이 중에서 조직 전략에 중점을 둔 것은 라이게르스, 전달 전략에 중점을 둔 것은 메릴. 그다음에 가네 같은 경우는 사실 종합적인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직과 전달을 합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여기서는 평가 전략이 아니다. 위긴사 맥타이가 제시한 이해 중심 교육과정 또는 백워드 뭐 우리 잘 알죠. 백워드 세 가지 설계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백워드 모형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성취 기준 중심 운동을 위한 그러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 그러니까 학교가 적어도 학생들을 받아들였으면 기반적으로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충분히 도달해야 된다. 뭐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나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평가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자. 이렇게 평가와 교육과정 설계를 이제 바꿔놨다. 그래서 백워드 그랬습니다. 1번 학습자 요구와 상황 분석을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 제시했던 것은 물론 뭐 처음엔 분석은 타일러의 제자인 타바도 있지만 이런 식의 학습자 요구라든지 상황, 학교 상황이라든지 학교 내외의 상황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설계에 고려하지 했던 것은 스킬백의 학교 중심 설계 모형,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이건 평가죠. 그다음에 학습 경험 계획하기, 교육과정 계획,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이건 수업 목표 설정하는 거. 그래서 백워드 모형은 뭐 여러 번 다뤘으니까 수업 목표 설정, 그다음에 평가 계획 수립,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 설계하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번. 자, 10번. 개정교육과정. 뭐 어차피 교육과정이 나오면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인데 총론에서 제시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뭐 우리는 쭉 이제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쭉 다룬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1번 학년간 요거 이제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입니다. 모든 학교와 관련돼서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 학년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2번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조정해서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집중 이수제, 교과 집중 이수제. 1학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학년 때 1학기 1시간, 2학기 1시간 있는 것을 아예 1학기 때 2시간을 편성한다는 이런 것은 이제 집중 이수제. 근데 지금 학교에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교권의 요구, 학생의 요구, 학부모 요구, 지역사회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급별이 아니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한번 다시 봐야 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선택 중심. 반면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국민공통교육과정, 그럼 2학년, 3학년은 선택 중심 이렇게 했던 것은 7차 때죠. 7차 교육과정 때 1997년도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 2015년도 되면서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9년, 3년 이렇게 이제 바꿔놨던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여러분들 볼 때는 총론은 이제 우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총론의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총론만 시험에 나오니까 강론은 각 교과에 관련된 겁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그다음에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본사항. 아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본사항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해당된 거냐, 이쪽에 해당된 거냐 하는 것을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맨 뒤에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사항, 국가 수준도 있고 교육청 수준도 있고, 이거는 올해 4월에 봤던 9급 국가직에서 이렇게 국가 수준이냐 교육청 수준이냐 이렇게 이제 구별했던 것이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됐던 국가직 9급, 그다음에 지방직 9급, 그다음에 7급 국가직 이런 세 시험에서 공이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법이 뭐 이건 이제 법이니까 총론을 봐야 됩니다. 총론만 보면 되죠. 자, 11번. 다음에 해당되는 서양 근대 교육 사전은 뭐냐? 교육은 합리적인 자연의 원리에 합당해야 된다는 교육 방법의 원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 그래서 이제 합리성을 강조하고, 이거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자체는 이제 영향을 줬지만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 이렇게 이제 봐도 되죠. 그다음에 교육의 목표를 사회적 분업에 따른 유용한 인간, 소위 기능인을 양성한다 그랬습니다.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2번 국가주의하고 4번 신인문주의는 19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인문주의는 14세기, 15세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계몽주의다. 12번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과거 제도. 크게 문과, 무과, 잡과의 세 종류로 나눕니다. 사실 크게 구분한다고 하면 정규 시험엔 식년시 3년마다 하는 거. 그다음에 부정기 시험엔 특별시. 이제 매년 그 자리에서는 합격자가 나오는 거. 우리는 이제 식년시를 얘기하는 거. 정규 시험은 다시 과목이 문과, 무과, 잡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식년시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 문제는. 식년시만 이렇게 나눠지고, 요 중에서 문과는 또 예비시험도 있는 거, 예비시험. 우리 이제 생진시라고 하죠, 생진시. 그 다음에 본시험이 초시, 복시, 이제 전시고. 반면에 무과는 예비시험은 없고 본시험만 초시, 복시, 전시. 그 다음에 잡과는 각, 어디에서, 중앙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의 각 관청별로 양성을 해서 교육시켜서, 이거 학이라고 그러죠. 잡학. 그리고 나서 잡과의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기능직, 요새 말하면 기능직이죠. 요거는 초시하고 복시만 하고, 이제 전시는 실시가 안 되죠. 전시는 임금 입회하는 것이 전시니까. 잡과까지 임금 입회해서 저 지방에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번만 있었다. 잡과는. 자, 그 다음에 2번, 3년에 한 번 식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정규 시험의 이름은 이제 식년시 그랬죠. 식년시. 자, 3번, 잡과의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 3단계가 아니고, 초시, 복시만, 전시는 없습니다. 4번,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자에게는 성균관 입학해서 수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생원시 100명, 진사시 100명. 2차 합격자를 얘기하는 거죠. 성균관에. 정원은 원래 이제 200명이다 하는 것은 생원진사는 생진시라고 그러죠. 생진시는 실제로는 성균관 입학 자격의 시험과 거의 동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13번.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서양 근대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하여튼 종교개혁이 또 영향을 주는 게 많죠. 1번. 교육의 구심점이 국가에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세속 정부가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 루터죠. 그다음에 성서 중심 교육이 중시돼서 교육의 종교화가 아니고 세속화. 그러면서 또 수학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이런 종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육의 세속화를 초래한 근거가 됐던 것이 종교개혁.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세시대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종교적 가치를 다루고 했던 것에서부터 세속 정부로 교육 고난도 넘겨지고, 그다음에 교육 자체가 세속화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종교개혁이 대단히 중요한 교육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발달 단계를 강조했던 것은 아마 최초는 루소죠. 루소 정도. 계몽주의 시대. 정교개혁은 아직은 아동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죠. 4번. 라틴어 대신에 모국어가 성경과 교육의 언어로 사용되면서 교육의 보편화를 기여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보편화. 뭐 공교육도 이제 보편화를 도모했던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루터의 주장은 모국어도 중요한데 모국어는 가정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라틴어 같은 거, 히라바 라틴어든지 가르치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교육의 언어로 사용돼서 보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국어가 교육의 언어로 사용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서민의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교육의 보편화.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이라는 거,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도 교육의 보편화. 기획인도하고 이제 관련됩니다. 13번, 4번. 15번. 교육행정 원리는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일종의 법적인 원리가 있고 운영의 원리가 있는데, 법적인 원리죠. 법적인 원리. 민주성의 원리는 운영의 원리고, 적도 집권, 적정한 정도의 권한을 집중하거나 분산한다. 그런 의미가 적도 집권. 자주성 존중의 원리도 이제 법적인 원리 중에 하나고, 합법성의 원리도 법적인 원리. 여기서 이제 2번인데, 일단 최근에 교육행정이, 최근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제 교육행정직이니까 교육행정의 원리 중에서 법적인 원리와 운영의 원리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원리도 있지만, 조직의 원리는 이제 학교 조직과 관련된 거니까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5번. 20세기 교육행정 이론의 핵심 주장을 등장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거. 이건 과거에 임용시험에서 이런 식의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다 학생의 표준화, 방법의 표준화, 교사의 자격 강화 및 훈련의 과학화, 표준화, 과학화,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이제 모더니즘의 산물이고, 요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 그 정신을 이제 반영했으니까, 미국의 산업혁명 초기는 고전적 조직이론 시대, 그 중에서 과학적 관리론에 해당되겠죠. 답은 동기유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민주적인 권력 구조, 고도로 앙양된 사기, 주로 이제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 관계론 시대. 가와 이제 나는 대비가 되는 거죠. 자, 답은 학교 조직 목적의 불명함, 목적의 모호성, 그 다음에 교사, 행정과 장학 요원들이 사용한 기술의 불명확성, 참여의 유동성,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의사결정 방식의 쓰레기통 모형, 이 네 가지를 특징으로 하는 학교 조직을 보는 관점이 조직화된 무정부 체제, 이 조직화된 무정부 체제나 그래서 이제 이완 결합체, 이 두 가지죠. 이것은 1970년대 학교 조직을 보는 관점이고, 이걸 이제 교육행정 이론으로 본다고 하면 행정 이론의 발달 과정은 고전적 조직 이론, 인간 관계론, 행동 과학 이론, 그다음에 체제 이론, 그다음 이제 대안적 관점이죠. 이 대안적 관점은 질적인 접근했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답은과 같이 학교 조직을 무정부적 조직체라든지 이완결합체로 보는 것은 학교 조직을 질적인 연구에 대한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다는 70년대 이후에 조직이론, 학교 행정이론,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되니 가나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항상 그랬죠. 우리 강의 시간에 그 순서 좀 알아두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동안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 행정 이론은 사실은 과거에 출제됐던 뭐 임용시험이라든지 다른 뭐 교대 편입 시험에 이제 많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때 이제 출제가 됐던 문항을 이렇게 이제 보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5번, 1번. 16번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 보통 7살에서 한 11세 정도가 구체적 조작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이 눈앞에 있을 때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자, 그러니까 전조작기 아니면 구체적 조작기인데, 이건 가설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가설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 또는 뭐 조합적 사고, 뭐 똑같은 얘기. 논리적 사고 이런 뜻, 형식적 조작기적 기억은 서열화와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서열화나 분류가 가능하지만 그건 이제 어떤 막대를 저가 종류를 넣고 크기가 다른 것을 앞에다 놓고 이 중에서 이 순서대로 해봐라. 그럼 이제 금방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말로만 설명하면 되는지 안 되는 거죠. 자, 1번 막대기는 50cm, 2번 막대기는 49cm, 3번 막대기는 70cm, 뭐 이렇게 한 10개쯤 해놓고 순서대로 해봐라. 그러면 애들은 이해가 못해. 잘 못해요. 다만 이제 눈앞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상징을 사용한 이미지.
이미지. 상징을 사용하고 형성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시기. 이건 이제 전 조작기죠. 전 조작기. 상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물을 이미지로 볼 수 있죠. 이미지로. 이제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비가역적 사고는 전 조작기고 가역적 사고는 구체적 조작기. 니은, 리을. 예. 4번이네. 니은, 리을. 17번. 교육 이론을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주의 이론으로 구분할 때 기능주의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기능론, 갈등, 먼저 이렇게 구별해야죠. 기능론에 속하는 것은 기술 기능 이론, 인간 자본론, 근대화론, 그 다음에 지위 형성 이론, 민족국가 형성론, 이것은 기능론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갈등론에 속하는 것은 재생산론, 경제적 재생산론 또는 문화적 재생산 이론, 저항 이론, 문화적 식민지, 그다음 문화적 헤게몬 이론, 그 다음에 지위 경쟁 이론, 그 다음 이제 사회학 이론은 아니든 종속 이론. 종속 이론은 원래는 경제학에서 나왔던 이론이 이제 종속 이론인데, 종속 이론은 문화적 종속 이론 또는 경제적 종속 이론. 그러니까 문화적 제국주의는 종속 이론. 그 다음에 경제적 의존도를 강조했던 우리 이제 행정에서 했던 이중 노동 시장론 같은 것이 종속 이론에 속합니다. 인간 자본은 기능론, 재생산론, 갈등론, 종속 이론, 갈등론, 저항 이론, 갈등론. 예. 1번. 이렇게 시험을 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론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분류만 출제가 됐습니다. 18번 모비트의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1918년도 모비트가 더 커리큘럼 이런 책을 써서 교육과정을 이제 이론화시켰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모비트는 교육 목표가 있고, 교육 목표를 몇 가지로 나열하고, 이 목표를 몇 가지를 더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인 행동부터 이제 목표에 이르는 길, 이거 이제 코스 오브 스타디를 했죠. 그럼 이제 누구의 행동을 이제 먼저 분석한 거냐면 성인 생활을 분석을 해서 성인 행동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목표에 이르는 길, 이런 것을 밝혔다 그래서 이름을 코스 오브 스타디.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제 쿠레레 이런 말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1920년대니까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 지배적이고, 앞에 나왔던 행정 이론으로 보면 과학적 관리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이라서 그런 이론들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에 영향을 이제 준 것이 바로 모비트. 이 모비트는 교육 행정에서는 과학적 관리론의 기법을 학교 행정에 도입한 사람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면 됩니다. 1번 교육의 과학적 관리 기법을 적용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을 풀로 가동하고 교사 수를 좀 줄이고 낭비원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식의 교육행정 이론을 전개했던 사람이 후대인 그 모비트. 2번 원만한 성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준비로서의 교육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동 중심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성인 생활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켰다. 3번 직무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 기법이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4번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 그러면 요것만 요 내용 모비트를 몰라도 사실은 요거 이제 답지만 비교해도 2번하고 4번은 배치가 되죠. 2번은 원만한 성인 생활 영향을 내는데 4번은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한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제 비교가 되고,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동 중심 교육과정. 그러면 존 디. 아동의 흥미로부터 시작해서 교과의 논리로, 이것은 이제 심리적 조직이다 그랬어요. 심리적 조직을 중심했던 것은 4번은 존 디. 자, 19번 20세기 미국의 재건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 재건주의. 그러니까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보다 가장 늦게 1950년대, 소 이제 위기의 시대, 가장 이제 냉전이 가장 극에 달했던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위기, 국가 간의 위기, 전쟁의 위기, 이런 위기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주장했던 것이 재건주의. 뭐의 재건주의? 문화적 재건주의 그러죠. 세계 문명사회, 가장 민족 방식에 의해서, 행동과학의 기초 위에서 민족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세계 국가, 민족 세계 문명 세계, 이런 걸 주장했던 것이 브라멜드. 자, 1번 교육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며,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자아실현, 자유, 이런 건 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교육 철학. 2번 교육은 문화의 기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 질서 창조에 기여해야 된다. 새로운 사회인가 한 국가의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가 아니고 이제 국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새로운 사회 질서.
민주적 세계 문명사회입니다. 2번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행동과학의 연구 성과에서 혁신되어야 된다. 행동과학은 이제 과학주의, 1950년대는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발달이 되어서 가장 이제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경향. 우리 이제 행정이론에서 나오죠. 교육행정이론에서 50년대는 행동과학 시대고, 행동주의가 아니고 행동과학.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목적이라든지 방법도 다 과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 교사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긴급성과 타당성을 학습자 또는 부모,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긴급. 그래서 교사 교육이 이제 중요해서 뭐 4년 정도는 안 된다. 그래. 7년 정도의 교사 양성 과정을 주장을 해서, 하여튼 주장을 했습니다. 7년. 그만큼 이제 이 교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재건주의를 실현하고 운영하고 실현하는 데는 학생이 아니고 교사가 자각해야 되고, 의기를 자각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그 의기의식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아니면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들한테 그걸 알려야 되니까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 했던 것이 브라밀드의 주장입니다. 자, 20세기는, 20번은 19번 1번. 자, 20번 호이와 미스켈의 학교 조직에 대한 관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뭐 호이와 미스켈은 사실 뭐 최근에 행정학자인데 뭐 몰라도 사실은 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다만 이제 호이와 미스켈은 기존의 체제이론 60년대 체제이론이죠. 체제이론을 좀 더 여러 이제 뭐 테일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수정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도 수정 모형, 그러니까 투입 전환 산출인데 전환 과정에서 학습 집단을 작업 집단이죠. 작업 집단. 그러니까 투입, 작업 집단, 산출 이런 관계를 제시했던 것이 사회 체제 이론. 그러니까 체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조직은. 자, 이번 학교는 하나의 개방 체제이다. 그러니까 개방 체제는 투입과 작업 집단과 산출의 관계를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번 학교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그러니까 사회 체제는 반드시 환경의 영향을 받죠. 각종 투입이 이루어지고 몇 가지 하위 체제를 통해 전환이 이루어진다. 전환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3번 학교의 하위 체제로는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이 5가지는 회열, 행정 과정 이론, 그러니까 고전적 조직 이론 중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대비가 되는 것이 행정 과정 이론 또는 행정 과정 관리론. 그래서 지금 이 5가지는 행정 과정론에서 이제 관리자들이 관리해야 될 업무 영역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뭐 호야 미스켈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학교의 산출론은 성취, 그러니까 학업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직무 만족, 출석 또는 결석률, 이것도 결과죠. 그럼 중도 탈락. 요새 이제 출석률이나 중도 탈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사를 이제 평가하기도 해요.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이런 평가의 한 요소로서 출석률, 결석률, 또 중도 탈락 율 이런 것들 따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산출이죠. 그래서 뭐 호이와 미스켈은 무슨 새로운 이론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의 사회 체제 이론을, 체제 이론이죠. 체제 이론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수정한 그런 이론 중에 한 이론가가 이제 호이와 미스켈. 다만 그 중간에 투입, 작업 집단, 산출이라고 하는 작업 집단이라고 하는 요소를 더 추가했다고 하는 점에서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해설해 놨으니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20번은 3번. 21번 뭐 법령이니까 초중등교육법령상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학군에 관련된 것도 꼭 봐야 되겠죠.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자,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면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된다. 맞죠?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 다만 성격은 다르죠. 심의기구냐, 다만 이제 자문기구냐.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국공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및 교과형도서의 선정 등을 심의한다. 예. 학생회는 법적기구 아니므로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 학생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그다음에 학생 대표 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 학생 대표는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학원에 참석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법령이 시행령이 돼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설을 내가 해놨으니까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니은, 디귿만 있죠. 리을은 틀렸습니다. 요새 이제 학생에 대한 그 참여 문제라든지 또는 학생회, 학생 활동에 관련된 그런 법적 보장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추세인데,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제 그런 수리하고 이제 어긋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보죠. 자, 25 놀즈 성인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여기 이제 핵심이 성인학습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한다. 그러니까 페다고지와 비교해서 안드라고지는 이제 많은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 아동 청소년과 달리 내적 동기만이 학습의 원동, 많이, 뿐 이러면 다 틀리죠. 왜 그러냐면 아동 청소년은 물론 외적 동기가 더 작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 청소년들은 내적 동기가 전혀 없느냐? 아니죠. 반면에 성인들은 그러니까 페다고지하고 이제 비교해서 분명히 내적 동기가 더 큰 학습에 작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적 동기는 전혀 없느냐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뿐 이런 말은 다 틀린 별로 이런 식의 문항은 이제 좋은 문항은 아닌데 다른 거로 대체해야 되는데. 3번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학습 준비도가 결정이 된다. 그렇죠? 4번 아동계의 수동적, 의존적 자아 개념에서 점차 주도적, 독립적, 그래서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성인학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놀즈가 주장했던 거죠. 2번 뿐 이러면 다 이제 오답입니다. 오답. 그것도 하나 힌트인데, 근데 요새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최근에는 없는데, 2021년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네. 23번 일리치. 탈학교 사회론. 디스쿨링 소사이어티. 학교를 폐지하고, 학교를 없애는 거, 학교 폐지하고, 사회 전체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자. 학교만 교육을 담당하는 곳, 학습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자는 거, 엄청난 그런 확장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1990년대 초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등장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치도 60년대 말, 68년도, 9년도죠. 이때 일리치, 그 다음에 라이머, 실버만 앞에 나왔던 프레이리 이런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비판을 했습니다. 학습망을 통한 의무교육 때문에 교육이 망했는데 무슨 의무교육에 교육 자체를 비판하는 거죠. 3번 학교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주장했다 그래요. 학교 폐지론입니다. 학교 없애자. 학교 없애고 모든 것이 다 교육에 장이 돼야 돼요. 그 중에 특히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습망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강조를 하죠. 4번 학습이 학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가 반드시 학습의 증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렇죠? 학습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친구관계에서 사회 전체가 지역사회 가장 모든 것이 학습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는 학교가 생겨나면서 모든 것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육이 이제 학습이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학습이 잘못됐다. 이게 이제 일리치의 주장. 23번은 4번. 23번 서지만이가 제시한 문화적 지도성. 이렇게 지도성을 이렇게 5가지로 지도성을 나눴었죠. 지도성. 실무적 지도성, 그다음에 인간적 지도성, 그다음에 교육적 지도성, 상징적 지도성, 문화적 지도성 이렇게. 그래서 이 2가지는 다른 일반 조직에서도 있는 지도성이고 이 3가지만은 교육 조직에만 존재하는 지도성. 그 중에서 가장 학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도성을 이제 문화적 지도성 그랬습니다. 자, 1번 학교 구성원의 기대와 동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높은 수행과 발전을 유도한다. 변하지 않은 지도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학교로 하여금 새로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가치와 믿음, 관점을 창조하고 강화 유지하는 것.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한다 그래서 문화적 지도성. 미래 비전은 하여튼 비전 이런 걸 제시하는 것은 다 특히 변하지 않은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 4번은 학교 구성원 각자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셀프 리더가 되는 거. 셀프 리더가 만사하고 심슨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초우량 지도성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은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하게 한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만사하고 심스의 초우량 지도성. 지금 서지오반니는 2번. 자, 25번. 우리나라 근대 초등교육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초등교육의 역사. 1번. 1895년 한성 사범학교 이제 관제가
공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성 사범학교가 2년제, 그다음에 6개월 속성과정 이 두 코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근데 초등교원, 이제 소학교 교원 양성을 했던 것이 맞죠? 1번 맞고 2번 통감부 시대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보통학교에서 소학교에서 보통학교. 그러니까 1906년도 보통교육령에 의해 교육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소학교를 그러니까 6년제 소학교를 4년제 보통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바뀌었죠? 2번 제1차 조선교육령에는 소학교와 보통학교 수업연한상의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의 연한도 이제 6년으로 소학교, 6년 보통학교 이렇게 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이제 동일한 학제로 만드는 것은 문화정책이 이루어졌던 2차 때고 4번 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바뀐 것은 1941년도, 41년도니까 3차 때죠. 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도부터 1943년도까지니까 43년도가 4차 조선교육령이니까 이거는 3차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제 시대, 통감부 시대, 한일합방 시대, 그다음 통감부 시대 교육령, 사립학교령 같은 거, 그다음에 소학교령, 보통학교령이죠. 보통학교에 관련된 법령 문제. 그다음에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는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1차 때, 2차, 3차, 4차 곳을 이제 공부를 우리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이번 문제는 뭐 과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문제에서 25문제로 되고 이제 교육학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필수가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아마 이제 내년쯤 돼서는 뭐 이런 정도의 문제보다는 좀 더 심화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뭐 이게 기준이니까 올해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정도 공부를 해서 내년을 대비하자 하는 것은 아마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2021년도 6월 달에 봤던 9급 정도의 시험, 그거보다 사실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7급 문제는. 근데 기존에는 9급과 7급이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이제 역전이 됐는데, 하나의 문항 문제라고 이제 보고 그냥 참고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던 그런 영역에 대한 좀 더 심화된 그런 공부도 필요하고, 요것만이 이런 정도 출제가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렇게 결코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심화된 다양한 또 깊은 공부를 해주는 것이 다음에 2021년도 대비하는 교육학의 공부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올해 시험 봤던 수험생들은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내년에 공부할 수험생들은 좀 더 이제 분발해서 뭐 교육학이 어떤 식의 출제가 돼도 이런 정도의 난이도든 아니면 그보다 더 심화된 난이도든 관계없이 우리 열심히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